KTB투자증권 박석현 이사님 모시고 요즘 혼란한 매크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2022년 뭐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변수들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이런 것들이 보편화돼서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상당히 부담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전문가들 이상으로 다들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보통 때는 이게 좀 쉽게 얘기하는데 요즘 이게 얘기하다가 틀린 말을 할까봐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전문가들도 그러시구나. 우리 전문가들의 애로가 있다는 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연준의 속마음을 어디까지 읽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우리가 일반적 가설을 세울 수는 있으나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게 사실은 뭐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해서 뭐 세상을 나아지게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연준 입장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항상 그 통화정책 결정문 같은데,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인커밍 데이터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데이터,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발표될 경제지표 지표에 따라서 자기네들 판단이 이제 움직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어떤 정책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뭐 똑같은 입장에서 이제 경제 지표 가지고 앞으로 것을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그 예측 가능성들이 이렇게 100% 맞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최근처럼 발표되는 데이터들 자체를 예측하기 힘들 때는 앞으로에 있을 일들이나 그리고 이제 그 일들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정책 방향성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인플레 문제가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좀 같이 이제 연동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상 못했던 거죠. 연준도 계속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그 일시적이라는 적일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맞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연준에서 보통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3에서 6개월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근데 3에서 6개월이 이제 길어지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자회견 현장에서 누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일시적이라는 그 기간이 도대체 얼마냐. 연준에서 이제 그걸 좀 바꿔서 6에서 9개월이라고 그 말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예상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좀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하고 있는 요인들이 생각보다는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약간은 좀 연준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플레하고 이제 곧바로 연결되는 게 연준이 이제는 그 정책을 이제 얼마나 빨리 바꿀 것인가 이제 여기하고 연동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높아지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연준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되게 떨어지게 되다 보면 주식시장도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최근의 상황이 좀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9월달이 그랬던 거죠. 그러면은 이사님,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자꾸 이제 인플레하고 막 다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앞으로 인플레 어떻게 될까 고민할 때 어떤 지표가 그래도 이거는 꼭 봐라. 이거가 계속되면 연준이 빼도 박도 못하게 인플레이션 트랩에 걸린다. 뭐 이런 뭐 예를 들어 유가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그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그 시장 전망치 이게 종합 컨센서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내년도 수치까지 이제 발표가 돼 있는 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린 건데 보시는 대로 이제 이 모양이 이제 내년도 그 전망치고요. 지금 대부분 숫자는 한 이 정도 수준까지 발표가 돼 있습니다. 3분기까지. 시장 전망치는 4분기에 많이 올라갔다가 내년도 이제 둔화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이대로 숫자가 당연히 나오지는 않겠죠. 이거보다는 좀 다른 숫자들이 나올 텐데 대체적인 전망은 4분기가 이거보다 좀 높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내년에 둔화되는 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둔화는 맞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플레 관련 지표들이 워낙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게 혹시 둔화가 안 되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대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듯이
어떤 지표들을 봐야 될지를 이제 그 주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공급망 네. 네. 부분이고요. 이 공급망 부분이 연준이 제대로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 실제보다도 이 문제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공급망 관련해서 물가가 계속 이제 자극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이 두 개 지표가 아무래도 공급망하고 관련된 지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지금 이건 이제 미국 관련 지표들인데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최근에 미국 쪽에서 분석되는 거는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경기 순환 요인들, 이제 경기가 어떻게 막 바뀜에 따라서 물가가 변동되는 요인들이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경기 순환 요인하고 크게 연동 없이 그 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물가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비순환적 요인, 그 영어로는 이제 어시클리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어려운 단어긴 해요. 근데 이게 공급망하고 이게 직접적인 이제 관련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 두 가지 요인이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 요인이 공급망하고 관련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이제 자동차인데 워낙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자동차를 많이 사고 특히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중고차 물가가 이제 보신 대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갔고 이 중고차 물가가 이제 떨어지는 게 공급망이 어느 정도 좀 교란이 진정될 수 있는 어떤 시그널로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파란색이 그 중고차인데 잘 보이지는 않죠. 워낙 단계 빠르게 올라가고 최근 지표는 좀 둔화되고 있고요. 과거 추이를 보게 되면 이 중고차 물가랑 신차 물가랑 거의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중고차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곧 신차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공급망하고 관련된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물가가 안정이 되는 신호가 약간씩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고 다른 하나 이제 여기 운송 서비스인데 최근에 뉴스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항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테이너가 잘 못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코로나 때문에 그 물건을 내릴 사람이 없어서 하역이 잘 안 된다.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운송 서비스 물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지표도 이제 시그널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운송 서비스 물가는 미국에서 두 가지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소비자 물가, 다른 하나는 그 개인 소비 지출하고 관련된 물가 이 두 개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 이 지금 현재 미국 CPI는 9월달 수치까지 발표가 됐고요. PC는 이번 주말에 9월달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 CPI의 운송 서비스 물가가 9월달에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아마 그 이번 주말에 발표될 PC 운송 서비스 물가도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종합을 해보면. 공급망하고 관련된 그 지표들이 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동차, 하나는 운송 서비스 둔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처음에 그 보여드렸던 그 차트죠. 그러니까 4분기에 많이 올라갔다가 내년도 이제 둔화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물가가 이거 하나만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이제 그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같이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실업급여 수령자 숫자입니다. 근데 두 개가 있는데 원래는 이 그 파란색 그래프만 있는 거고요. 이 그 남색 그래프, 짙은색 그래프는 원래 없었는데 팬데믹 기간에 이게 도입이 된 겁니다. 워낙 실업자가 많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특별 지급을 해준 거죠. 근데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지급도 많이 됐고. 그다음에 특별 지급도 많이 됐는데 이게 팬데믹이 사라지면서 이 일반적인 지급은 거의 이제 줄었는데요. 8월 달까지 이 그 특별 지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바이든 정부 시절에 이만큼 돈을 많이 주고 있은 건데 9월 둘째 주부터 이게 그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 숫자가 죄송합니다. 9월 둘째 주부터 그렇죠. 이게 그 한 600만 명이 줄었습니다. 갑자기 확 줄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책적으로 9월 둘째 주까지 그 실업급여를 계속 주다가 9월 둘째 주부터 이걸 안 주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재난지원금을 맞습니다. 이제 9월 둘째 주로 끝낸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안 받다 보니까 이제 그 노동 시장으로 다시 이분들이 이제 돌아오시겠죠. 돌아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노동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10월부터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항만 얘기도 나왔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실업급여를 받고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게 끊어지니까 다시 이제 노동시장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그 물가나 임금 부분에 있었던 어떤 그 불균형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울려서 결국은 물가가 좀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댓글로 저희 네. 시청자 댓글로 제가 막 물어보거든요. 미국에 계신 분들 한번 빨리 대답 좀 해보세요. 지금 뭐 상황이 어때요? 하면 이제 현지 댓글이 적혀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 근데 아직까지는 10월 중순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그 리턴 뭐라 그럴까 복귀가 생각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예상했던 건 뭐냐면 이제 돈 안 주면 바로 나오겠지 했는데 그걸 저축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한두 달 더 지연될 수도 있겠구나 잘못하면. 왜냐하면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나갔다가 병 걸릴 거 그냥 안 가지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릴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더 쉰다. 아마 정책 담당자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당황스러워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사람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꼭 나가서 일을 해야 되냐 아니면 뭐 다른 뭐 이런 걸 찾는다든가 이런 어떤 조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정책 담당자들은 실업급여 그러니까 대규모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의 실업급여가 중단이 되면 당연히 직장으로 복귀하겠지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명 중에 한 7, 80명, 한 90명 이렇게 복귀할 줄 알았더니 한 절반밖에 안 하더라.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균형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빨리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그 불균형에 따른 물가 자극 부분이나 아니면 뭐 좀 이런 어떤 교란 요인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한 100명 중에 50명은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리턴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분명히 둔화는 된다라는 얘기고 이 둔화되는 속도나 아니면 이 폭이 예상보다 적을 따름이지 방향성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둔화는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 물가를 지금 헬스케어 부분이랑 주거 부분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국 물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소비자 물가가 있고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있는데 연준이 그 통화 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물가는 지금 개인 소비 지출 물가거든요. 근데 구성 비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 그러니까 렌트비 같은 거죠. 이게 한 32% 정도 차지를 하게 되고요. 이 PCE 물가에서 그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주거비인데 이건 비중은 한 23%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게 이 그 의료 서비스, 헬스케어 물가인데 이게 한 그 주거비와 거의 똑같은 한 22% 정도를 차지해요. 물론 이건 CPI로 가면 한 10몇 %로 줄어들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 이 두 개를 합하면 그 CPI 물가의 거의 한 그 45% 정도를 차지하는 거기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야겠죠. 근데 약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쇄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주거비 물가가 올라갈 때는 헬스케어가 떨어지고 헬스케어가 올라갈 때는 주거비가 이제 올라가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이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헬스케어 물가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거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자극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주택 가격은 뭐 우리나라 이상만큼이나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불안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비중이 높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서 렌트비가 계속 오르면 물가를 계속 자극할 것이고 이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노동시장 불균형이나 아니면 공급망이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물가가 오르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면 이 주택 가격 하나만 놓고도 연준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한국은행이 뭐 대출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연준도 그런 트랩에 걸릴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는 그 미국 주택 가격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이 밑에 있는 게 그 신규 주택의 주택 그 중간 가격을 지금 표시해 놓고 있는 거고 위에는 이거를 이제 그 1인당 가처분 소득으로 나눠준 그 비율입니다. 보시면 이게 그 팬데믹 이후에 많이 올랐죠. 그렇죠. 거의 지금 이
대충만 보더라도 한 3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YY 기준으로는 한 20% 정도 오른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주택 가격 상승률보다 미국이 훨씬 더 높고. 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부담 요인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1인당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얼마만큼 비율이 되느냐 이런 걸 보는데 이 바닥이 한 60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중간값, 평균값이 장기 평균으로 보게 되면 한 674% 정도 되고 고점이 한 800%가 됩니다. 800%가 되면 어떻게 보면 연준이 그 다른 요인을 다 차치하고 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주택을 잡기 위해서. 근데 아직까지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715%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죠. 네. 근데 이게 약간 그 허수라고 그럴까요? 좀 주의할 게 올해 들어서 1인당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늘었어요. 네.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늘었죠. 네. 그럼 이 비율이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게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분모값이 늘어날 그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네. 부모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네. 지원금 줄지는 다 않는데 빠지면. 줄지는 않는데 올해 그 늘어난 만큼 늘어나지 못한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 얘기는 내년도에 미국 주택 가격이 올해처럼 올라버리면 네. 분모값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이 확 비율이 진다?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게 1년 소득 대비 신규 주택 가격이에요. 예, 맞습니다. 중간 가격. 7배, 8배? 그렇죠. 미국 우리나라보다는 착하네. 근데 저거는 네. 가처분 소득 대비니까. 맞습니다. 예. 네. 가처분 소득 대비 네. 여유 자금 대비. 그렇죠. 네. 조금 네. 그냥 PIR은 아니죠. 그건 네. 아니고요. 네. 대신 가처분 소득이 네. 그 전체 소득에서 네. 이자하고 세금 부분 뺀 거기 때문에 네. 전체 소득이랑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자하고 세금만 뺀 거거든요. 물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네. 그 부분을 뺀 거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근데 이런 표를 보여드리면 우리나라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일단 우리나라 비교보다는 미국 상황을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 이게 예. 물가나 어떤 정책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네, 한국도 전국 주택으로 하면 PIR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죠? 서울 아파트가 높은 그렇지. 거죠. 네,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메리 데일리 그 연은 총재가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고용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연준의 컨센이라고 느껴져요. 그렇죠. 즉 고용하는 거 입장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저희는 받냐면 고용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수준의 저희 인플레이션을 네. 감내하겠다라는 예. 스탠스가 계속 읽어지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고용은 쉽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이 예.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예.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 가격이 800% 이상 뭐 이렇게 되면 예. 그때는 행동을 할 것이다. 저거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숫자만 지금 여기다 그냥 때려 넣어도 20%를 집어넣어 버리면 네. 이 수치가 87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내년도 주택 가격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늘 가능성은 내년은 없거든요. 네네. 잘해야 뭐 연간 잘해봐야 한 3~4% 정도 늘어날 텐데 주택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올라버리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물가 부분이 아니라 주택 가격이 올라서 문제가 된다는 게 물가 부분이 아니고 그 2007년처럼 버블이 뭐 터진다거나 뭐 이런 문제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때는. 네. 근데 이제 주택 가격 문제는 조금 더 그 약간 독립적으로 이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 물가는 뭐 고용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고용이 희생된다는 얘기는 뭐 자산 시장은 다 깨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인상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되면. 네. 근데 지금 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럴 부분이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근데 네. 그거보다는 지금은 뭐 주택 가격 문제 여기에서 따를 수 있는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주택 가격이 최근 뭐 연율 20%로 계속 이제 오른 게 뭐 내년에도 지속이 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한 가정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주택 가격도 조금씩 이제 슬로우해지지 않을까 상세가 뭐 그렇게 되면 이 비율도 좀 지금 보시는 이 비율도 조금 급격히 올라간다기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테이퍼링 시작하면은 MBS를 대략 얼마입니까? 200억 달러씩인가 예, 빼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월 계속 그렇게 빼면은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저희는 잘 몰라요. 사실 네. 그게 의미 있게 빼는 건지 그러면 사실은 어떤 몇몇 뭐 카플란인가 몇몇 의원 총재께서는 예. MBS부터 빨리 빼야 된다. 예. MBS를 더 빠른 속도로 국채보다 예. 빨리 빼는 게 맞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이 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MBS를 빨리 뺀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사줬는데 네. 사주는 거를 덜 사준다라는 덜 사줘라. 네. 쪽으로 그렇죠. 가야 될 거 가게 되는 건데 뭐 덜 사준다는 얘기는 뭐 그런 얘기겠죠. MBS에서 너무 그 MBS 시장에서 연준이 많이 사주다 보니까 네. MBS 국채 금리, 30년물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 낮은 금리가 주택 시장을 계속 자극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주택 경기 과열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네. MBS 매입 규모부터 줄여서 이 부분을 좀 진정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그렇죠. 뭐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주는 규모를 줄이는 부분이 시장에 충격을 미치는 부분 그렇게는 크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당장 그게 뭐 그 MBS 금리를 급등을 시켜서 주택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연준도 아마 그렇게 행동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택 지표 중에 중요하게 보는 여러 지표들 중에 좀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중요한 거는 이 거래 지표하고 재고 지표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연동이 되는 지표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재고 지표는 상당히 안정적인데 네.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재고가 안정적인 거거든요. 재고율이나 아니면 재고 소진 기간으로 이걸 보게 되는데 거래가 뒷받침이 되면 재고 지표는 상당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재고량의 변화가 없더라도 갑자기 거래가 급감을 하게 되면 재고율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겠죠. 이게 이제 2007년도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재고 자체 큰 변화는 없는데 그 거래가 급감을 해버리면 이게 재고 시장에 어떤 충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주택 시장에 있어서 거래를 너무 급감시키는 행동을 유발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금리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급격히 금리를 건드린다거나 아니면은 주택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만큼의 어떤 정책을 편다거나 이거를 하게 됐을 때는 재고량의 변화를 촉발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주택 시장이 경착륙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일단 연준은 아마 되게 조심스럽게 네. 행동을 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 MBS 부분도 접근 자체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현재 지금 내년도까지 현재 분위기 봐서는 10년물 기준으로 한 2%는 갈 것 같아요. 내년 후반이 되든 네. 뭐 중후반이 되든 예, 그게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현재 추세는 뭐 1.6대니까 예, 예. 이 추세로 살살살 올라가면 예. 그러면 이런 정도의 자연스러운 금리 상승 흐름들이 예. 주택의 이런 주택 쪽에 있는 버블 가능성 아니면 가격이 급등하는 가능성을 좀 눌러줄 수 있는 요소라고도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을 억제시키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네. 생각보다는 금리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오히려 떨어질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연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시장 내재 금리나 어떤 금리 인상 확률 이런 걸로 보게 되면 내년도에 금리를 한 번 올릴 것은 거의 100%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요. 네. 하고 일부에서는 2번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시장에서 다 이제 노출된 요인이라면 그 부분을 시장 가격에 벌써 반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이제 금리가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금리가 더 올라가려면 다른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더 많이 올린다거나 아니면 경기가 예상보다 더 많이 좋거나 아니면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거나 예상보다 지금 수준은 다 반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가는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연준은 실제로 한 번 이상 올리긴 내년에 시기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네.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네. 경기는 지금 예상한 것보다 더 좋아지기는 좀 힘들거든요. 네. 그럼 이 얘기는 현재 실현이 될 수 있는 모든 경제 지표의 변화를 금리가 다 반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 네. 이 얘기는 내년에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네. 물가가 불안하고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가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하고는 상당히 배치가 되는 얘기일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두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가 기정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지금은 조금 성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금리를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올라갈지라도 그 이후에는 금리가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게 이제 물가 전망이나 연준의 어떤 정책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기는 아마 힘들 것이다 네. 라는 부분을 반영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는 국채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 국채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일종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채권 시장에 강력하게 작동을 그렇죠.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연준을 코너로 모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장기 10년물 금리가 계속 뭐 2.5를 향해서 계속 고금리 쭉 올라간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연준도 원치 않는 시나리오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국 금리가 지금 그 1.8 정도, 1.7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2.5로 간다면 많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찍어 눌러야 네, 되니까 많이 힘들겠죠.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옛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했는데 뭐 어떤 식으로 장기 금리를 찍어 누르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까지 올라가면 글쎄요 찍어 누른다고 찍어 누릴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아마 연준은 아마 글쎄요 뭐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는 그 장기 전망치를 많이 중요시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파월 의장도 그렇고 주요 연준 이사들도 단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보다는 5년 이상, 5년에서 10년의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이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보게 되면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 뭐 NY 페드에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단기들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고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장기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되게 안정적입니다. 네. 연준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장기값은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물가 관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정책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얘기는 금리를 더 빨리 그리고 더 큰 폭으로 올려야 되는 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코너에 몰리게 되는 케이스가 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공급망이나 아니면 노동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 끌어올리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 이제 변수는 말씀드린 주택 가격. 이게 좀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고 그렇지만 않는다면 그 부분이 어떤 뭐 트리거 요인이나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지는 않겠느냐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뭐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케이스 실내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 트리거들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트리거는 뭐 이제 공급 적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한두 달 더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고 역시나 주택 가격이 여기서 뿜뿜하면 그건 진짜 위험한 신호구나. 그렇죠. 내년도까지 봤을 땐 뭐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거는 뭐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예상보다 상당히 강하게 올리고 있고 국채금리 올라가는 거는 최근에 그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올라가서 시장이 상당히 지금 뭐 채권 시장 조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결정적인 동의는 한국은행의 동의는 주택이거든요. 주택과 관련된 대출일 것이고요. 역시 이제 한국 시장도 거기하고 관련된 움직임들이 제어가 안 되고 계속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거기하고 관련된 금리 인상 필요성이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이번 11월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 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해서 1.5 정도까지 내년에 간다라는 게 이제 기본 시나리오인데 주택 가격이 그렇게 되면 제어가 안 된다면 위쪽으로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좀 커질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런데 뭐 그게 뭐 불필요한 정책적인 행동이냐, 뭐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주택 시장에 가는 어떤 뭐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다소는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계속 급등을 하게 된다면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건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서 주택가격 움직임은 뭐 단기에는 큰 어떤 임팩트를 못 미칠 수는 있겠지만 내년까지의 시기를 놓고 봤을 때는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한국, 미국 공이. 맞습니다. 그러면 유가는요? 유가도 지금 생각보다는 고공 엔진이고 이쯤에 한숨 돌려야 되는 시점에 한숨 한 번도 안 돌리고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유가는 글쎄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유가를 예.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예.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자극하지 않을까. 예. 여기서 조금 더 오르면 뭐 지금 푸틴은 내년도 100달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진짜 그 상황이 오면 예. 다른 공급망이 해소된다거나 예. 아니면 이제 그 공급 물품 예. 반도체 쇼티지도 해소가 된다거나 예. 이렇게 됐을 때조차도 예. 유가가 막 한 진짜 100달러 이 근처까지 오면 이건 조금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지 않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죠. 아무래도 그 유가가 계속 이제 오르다 보면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공급 요인으로 보면 뭐 중동이나 미국이나 이제 뭐 러시아 이런 이게 원유 이게 뭐 MS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들이잖아요. 네. 뭐 이 나라들의 생산 능력이 그 코로나19 이전 수준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낮습니다. 아, 네.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 수요는 많이 회복이 됐는데 공급이 아직 못 따라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게 시간을 갖고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공급이. 예. 네. 왜냐하면 100달러 정도면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만큼 높은 유가이기 때문에 네, 쉐일 같은 것도 쉐일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 이제 스타트가 안 걸려서 그렇지 네. 누군가 이거를 공급 시장에 내가 더 많이 공급을 하고 싶어라는 신호가 이제 울리게 되면 네. 많이 참여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기 때문에 네, 공급 러시. 왜냐하면 네. 참여 안 하면 MS 뺏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그 사우디가 그 글로벌 원유 시장의 MS 싸움이 분명히 그 전에 존재했고요. 코로나19 이전에.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이제 잠잠해진 거는 유가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잠잠해진 거거든요. 네. 너무 낮으니까 가격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어서 네. 우리 좀 참자. 그래서 서로 안 한 건데 지금 유가 수준에서는 다시 이게 촉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게 코로나 때문에 뭐 작업 현장이 안 돌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생산이 안 될 부분이 있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내년 가면 회복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렇게 되면 뭐 서로 얘기는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뛰어들 준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유가는 조금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 선물 시장에서 이제 그 근원물하고 원월물 가격 이런 것들 뭐 컨텐고 백오데이션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예. 지금 상황이 그 역사적인 역대급 백오데이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1년 후에 유가 가격은 되게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네. 되게 많이 떨어지는 않겠지만 네. 유가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시간의 문제지 네. 떨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백오데이션이 심하다면 뭐 네. 떨어진다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겠네요. 네. 아니, 지금 종합해 보면 단기에는 지금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둔화 조짐이 좀 있다. 예, 근데 예.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좀 더 관건이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는데 제가 들으면서 계속 고민인 거는 장기에는 예. 지금 에너지 가격도 크게 올라가기가 어렵고 예. 뭔가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강하게 뭐가 올라가기가 어려운 보여서 예. 장기 금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예. 이사님 시각에는 장기적인 전망은 어떠신가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장기적으로 인플레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인플레는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뭐 이런 뭐 물가 부담이 커지고 이런 거보다는 연준에서 하는 정책적인 장기적인 어떤 목표는 이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게 정책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실질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목금리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국채금리죠. 여기서 이제 기대 인플레 기대값을 빼게 되면 이게 실질금리가 되게 되고요. 거의 마이너스죠 지금. 네, 지금 마이너스인데 네. 연준이 바라는 거는 이걸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플러스로 되는 순간 그 유효 수요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요를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2010년대 중반에 있었던 디스인플레이션하고 우리는 그때는 얘기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디플레 압력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디플레 압력을 유발했던 가장 큰 요인은 너무 긴축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이 빠졌고 네. 미국 경제가 자칫
일본화될 수도 있다라는 네. 우려가 이제 있었던 기간이 이제 2010년대 기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에 와서 통화 정책을 만약 반출을 하게 된다면 이때 우리가 너무 성급했지 않았냐? 그러면 지금은 실질 금리가 높아지지 않게 낮게 유지를 시키자라는 게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시키려면 되게 어려운 작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명목 금리를 안정을 시켜야 되고 일단 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일 수가 그렇지.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실질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게 되고요. 네. 뭐 디플레 압력은 장기적으로 사라지게 되죠. 네. 그럼 이게 유효소가 계속 살아나면서 경기가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네.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하면 착한 인플레라고 볼 수도 네. 있는 거죠. 예. 이 상황을 정책적으로 계속 끌어가게 된다면 되게 경제한테는 유리한 국면이 되는 거고요. 이걸 이제 다른 쪽으로 바꿔 말하면 자산 가격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네. 과열만 안 된다면. 네. 과열만 안 된다. 너무 치솟지만 않는 상황에서 예. 꾸준히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죠. 유도할 거다. 그럼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환율은 작년 이맘때쯤에 대부분 사람들이 달러 강세를 다 얘기를. 네.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약세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게 뭐 방에서 맞을 것 같으냐. 근데 실제 올해 달러가 강세로 지금 가버렸고요. 지금에서는 달러 강세를 지금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작년에 틀렸기 때문에 왜 틀렸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서 뭐 웬만한 달러 강세 요인들이 다 노출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달러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그래프 이제 내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이 숫자는 뭐 항상 틀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믿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색이 올해 거고 짙은색이 내년 건데 독일이 특이하죠. 독일이 아주 특이한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유로존하고도 유로존의 어떤 중심 국가인데 다른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동차 산업 때문에 그래요. 독일이 워낙 좋은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급망에 직접 타격을 받았고요. 받았고 올해 독일의 경제가 생각보다는 되게 안 좋죠. 2.8%밖에 성장을 못한 거니까. 유럽 평균에 못 미쳤으니까. 훨씬 더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달러가 올해 9월달, 10월달에 급격히 강세를 하고 유로가 약세를 간 게 맞아요. 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저 매일같이 봤거든요. 이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네. 근데 반대로 내년도에는 이게 회복이 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렇지. 유로 강세가 될 테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공급망 물가 같은 다 몰려 있잖아요. 다 몰려 있고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우리 되게 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200원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달러 강세하고도 연관이 있고 물가 부분하고 연관이 있고 또 중국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실질 실효 환율인데 우리나라의 실질 실효 환율이 올해 주요국들 가운데 가장 많이 떨어진 약세. 약세로.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G스코어라고 이제 여러 주요국들 가운데 실질 실효 환율을 이제 상대 비교를 한 건데요. 이걸 기준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원하는 고평가 통화였어요. 작년까지만 항상 고평가 통화였는데 올해 원화가 너무 약세로 가다 보니까 저평가 통화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이 사이 폭이 주요국들 통화 가운데 맨 꼴찌입니다. 근데 전 그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수출 좋았고 경상 좋았고 뭐 이번 달만 20일까지 조금 뭐 그렇죠. 수입 가격이 비싸져서 그렇다고 쳐도 1년 내에 좋았는데. 그래서 올해 원화는 주요국들 통화 가운데 가장 저평가가 심화된 통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년도에 만일 예상하고 달리 달러가 약세로 가버린다면 가장 많이 튀어오를 수 있는 화는 원화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달리 풀어서 얘기하면 내년도에는 한국물 투자가 상당히 인기를 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그렇겠는데요. 예, 예. 네. 아 오늘 아주 재미난 얘기 해주셨어요. 지금 제가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런 시점에는 저희가 4분기 또는 내년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매년 자산 배분 측면에서나 원화 투자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원화물을 투자하라고. 네. 원화가 강세로 가면 코스피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뭐 진짜로 강세로 가게 될지도 화는 워낙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 그 외환 시장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예상치 않게 원화가 이제 강세로 가는 흐름이라면 원화도 올해 가장 약세를 보였던 통화라서 내년에 이제 강세로 많이 갈 것이다라는 걸로 착안을 해본다면 주식시장에서도 올해 되게 약세를 보였던 업종이 내년도에 강세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네. 전형적으로 이게 수익률 역단 현상을 의미를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네. 네. 반도체가 1년 동안 올해 업종별 수익률에 있어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업종이 3개가 있어요. 네. 반도체가 하나고 다른 하나는 조선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게 디스플레이인데 보통 연간 단위로 보게 되면 이런 업종에서 좀 사고치는 업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던 업종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좋은 의미로 사고를 친다. 그렇죠. 네. 네, 위로 사고를 친다는 얘기죠. 세 개 중에 고르라면 저는 반도체하고 조선을 고르겠습니다. 잘 고르신 겁니다. 완전히 네. 그 위쪽 아래쪽으로 적절히 이제 네. 양 끝단을 잡으셨기 때문에 반도체 변동성 측면에서 내년에 네. 인텔이 만든다 하지 않습니까? 예, 신형 CPU를 만든다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뭐 참고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반도체 조선이 네. 조금 매력적으로 이제 보이긴 가장 디스플레이는 가장 피해야 될 피해야 될 업종이요. 자산 또는 업종은 뭘까요? 성장률이 높았던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좋은 애들은 또 계속 좋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난하게 성장을 할 거라고 하시니까요. 예, 또. 예. 네. 그게 되겠죠. 그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내리고 원유 가격이 백어데이션이면 원자재와 관련된 업종들은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피크아웃 했을 수 있는 그 부분은 좀 물론 그 에너지 업종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스프레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원자재하고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업종들은 뭐 올해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하고 관련된 업종들, 그러니까 네. 금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국채 금리 레벨이 내년에 나올 수 있는 금리 상승 요인들을 상당 부분 다 흡수한 상황이라면 일정 시점에 금리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금리가 높을 것 같아서 못 올랐던 주식들은 생각보다는 그걸 뚫고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 보이고요. 있어 보이고 이런 주식들의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고포주들이죠. 멀티플이 높은 네. 섹터들의 어떤 그 뭐 주식들은 내년에 좀 빛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는 박 이사님께서 제가 계속 고민하던 거 하나를 풀어주셨어요. 뭐냐면 벤 버냉키가 대표적인 일종의 그 연준 그 정책가지만 후기 케인지안이라고도 분류되기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왜 이런 상황들을 분명히 방어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방어를 못했을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열심히 했으나 실질 실효 금리가 마이너스가 안 되는 상황이 왔어서 실제로는 디플레이 환경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디플레이 환경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이제는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실질 금리 마이너스를 유지하겠다는 게 연준의 의도일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벤 버냉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벤 버냉키를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좀 궁금했거든요. 네. 네. 오늘 해답을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앞으로도 인커밍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갈 가능성이 꽤 그렇죠. 높아 보인다. 당연히 그렇긴 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연준은 생각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파이터 아닐 것 같다. 네. 이제는 아예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라벨을 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그리고 이사님을 오늘 모셔서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과 한 몇 주 전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또 약간 피크는 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 듯한 안도도 조금 그렇죠.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오늘 깔끔한 정리 마지막에 그래도 좀 좋아 보이는 것, 나빠 보이는 것까지 네. 정리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독일 얘기는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로 저 깜짝 놀랐어요. 독일이 저렇게 나빴고 다 해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계속 유로화 때문에 계속
달러가 강세였거든요. 그걸 매일 그렇죠. 체크해 보면 보였는데 유로의 약세가 나서 달러가 계속 강세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독일 때문이라면 내년도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건 충분히 감안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아, 고맙습니다, 정말. 네. 네, 오늘 KTB 투자증권 박석현 이사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